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인구전략기획부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이것을 그냥 인구부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저출생 수석을 신설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면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이 저출생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저출생.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부의 시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바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돈이 없어서, 앞으로 기대가 별로 없어서, 또 앞으로의 세상이 복지가 부족할 것으로 여겨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정책 기획을 하는 그런 데에서는 저출생은 고령화의 결과물이다. 고령화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생 문제라는 것은 결국 고령화를 해결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그 부처가 바로 이 저출생, 사실은 고령화 문제,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느냐 소리를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고령화라는 재앙, 초고령화 시대 이러면서 정말 입 달린 사람은 나와서 저마다 이것을 성토하고 저주 비슷한 그런 탄식을 하고 이런 것을 긴 세월 봐왔습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정부가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은 정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면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무려 20여 년 동안 온 나라가 바로 이 왼수 같은 고령화, 결국은 노인 인구 집단이 되겠죠. 이들과 사투를 벌여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출발은 이렇죠. 청년층이 아이를 안 낳는다. 그러니 돈을 주자, 혜택을 주자, 그들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자. 그런데 노인이 빨리 안 죽는다. 큰일이다. 노인이 빨리 안 죽는데 다시 또 노인이 자꾸 생겨난다. 큰일이다.
노인 때문에 경제가 망한다. 큰일이다. 그래, 바로 이 노인 때문에 청년층이 아이를 안 낳는다. 큰일이다. 이랬던 것이죠. 혹시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책 그리고 국가의 아젠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간에서 흘러다니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고령화 사회, 고령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참모습은 노인이 제때 많이 안 죽어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장 안 한 맨 얼굴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정부나 학자나 언론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어째서 이것을 문제로 삼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고령화 시대, 고령화 사회, 고령화 문제, 이러니까 망설임 없이 입에 올리는 겁니다. 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살아가다가 60세가 돼서 60세 생일날이 되면 그날 사망 처분을 한다. 그날 캡슐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는 날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고령화 문제는 없어집니다. 이제 고령화라는 그 어휘가 얼마나 인륜에 반하고 사람을 물질로 다루는 개념인가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연명장치 제거법.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솔솔 나오기 시작했죠. 존엄사라는 이상한 말로 사회적 논의를 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간단히 말해서 안락사법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아름다운,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끝내고 싶은 사람의 그 절박한 호소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아주 협소하게 딱 그 시점 그 사람에게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범죄자여서 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인간의 죽음을 결정하고 그런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반인륜 범죄입니다.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범죄입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어째서 결국은 자살이 아니라 남의 손을 빌어서 죽는, 남을 죽이는 직업이 생기게 하는 그런 것의 정당성을 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20여 년 고령화와 싸우는 이런 정치 체제 하에서 이미 안락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웰다잉법이라고, 잘 죽는 법, 결국 산소호흡기 떼는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락사의 여러 단계 중에는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행 중인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적극적 안락사도 법으로 제도화해 놓자. 이러면서 2022년에 안락사법을 발의했다가 실패하고 2024년에 다시 발의를 해서 이것이 입법 예고를 거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위원회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비용 축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든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의안 원문을 보니까 국회의원들 여야 할 것 없이 전체의 87%가 찬성하고 있답니다. 물론 자기들 빼고 찬성하겠죠. 이런 겁니다. 태영호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탈북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태영호 씨는 탈북자가 아닙니다. 평양의 외교관 출신인 것이죠. 만일 윤석열 정부에서 탈북자를 북송하는 다른 어떤 국가적 이익이 있다고 자기들이 판단했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태영호 씨는 탈북자로서 북송되지 않겠죠. 스스로 원해서 금의 환영할 수는 있겠습니다. 같은 탈북자라고 보면 안 된다. 대한민국에 이런 식의 사회적 계급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87%가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되는 이 조력 존엄사라는 거에 찬성을 하고 있다고 의안 원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력 존엄사, 이것은 의사가 투약을 해서 살인하는 한 예인데 그것을 허용하는 법률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2024년 8월 15일에 한겨레 신문이 유독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죽이는, 합법적으로 죽이는데 적극적인 사람들이 보면은 좀 보이지요. 그쪽이다 싶습니다. 8월 15일에 한겨레 신문이 이런 뉴스를 실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 캡슐 사용을 공식 인정했다. 안락사 캡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 기계 사용료가 불과 28,000원이다. 고령화가 가중되고 있고 돌봄 복지를 꾸준히 고민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안락사는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기사입니다. 그들이 어리석든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푸라기만큼도 여기지 않든 상관이 없는데 언론사라는 것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언론사의
윤리를 우리는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고령화와의 전쟁 그랬죠. 20여 년 동안 해왔다. 이 저출생, 그런데 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는 저출산이라고 씁니다. 언제부턴가 저출생으로 바뀌었는데 아무튼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령화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이 정부 정책보고서에 들어있고, 결국은 이 저출생이라는 것은 고령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앞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 가야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이제 특별한 법을 하나 제정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기관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여간 것이죠. 여기에 예를 들자면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개조하는데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한 데가 바로 이와 같은 곳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정작 고령화와의 전쟁, 이것이 불이 붙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던 대략 그때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서 3년 이 정도, 이것도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각종 공적 연금이 고갈되는데 그게 저출산 고령화가 주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김병준 노무현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참여정부 정책보고서를 낸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김병준 씨는 당연히 윤석열 사람이기도 하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또 여기저기 자리를 줬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적 아젠다로 됩니다.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다.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1.17 충격?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찾아보면 바로 이런 보고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3년 1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냅니다. 다름 아닌 이 고령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만 간단히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 전체 사회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하는 거 한계를 두고 어디까지 끌고 가는지 한번 봅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인구 구조가 바뀐다. 노인이 많으면 많다고 나오겠죠. 그런데
인구 중에 노인이 많아지게 되면 생산 인구의 비중이 감소한다. 그저 노인이 됐을 뿐인데 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확장을 하는 겁니다. 노인은 집안에서 보면 부양가족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가족 중에 젊은 가족들이 이 노인 가족을 싫어하고 바로 노인은 각 가정에서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노인이 만성 질환자라기라도 한다면 이 가족에게 더욱더 큰 부담을 가중시킨다. 노인이 집안을 말아먹는 존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도 노인은 해악이다. 복지 재정에 있어서 부담을 증가시킨다. 그러니 노인이 없었더라면 그 복지 혜택을 자기가 받았을 거라고 여기는 젊은 세대. 그런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싫어한다. 따라서 노인은 세대 갈등의 원인이다. 이 노인들이 계속 죽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공적연금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렇게 되면 노인 때문에 노인이 빨리 안 죽어서 국가 경제가 침체된다. 연금이 고갈되고 이러면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부족해진다. 기업이 자본금이 부족해지면 실업을 유발한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 국책연구원의 보고서 널뛰기가 이 정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 위기를 가져온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노인은 생산 집단이 아니고 소비 집단이다. 사회에 해악만 끼치고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자들이 노인 인구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때 고령사회위원회를 만들고 또 나중에 미래사회위원회 또 인구 고령사회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장기 계획이 실천이 되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제1차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다음 대통령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제2차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제3차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간에 이름도 바꾸고 또 다른 것도 있지만 2024년 현재 이 고령화와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부의 기본 계획, 기본 법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속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매력이 높은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구매력이 낮은 노인 인구가 증가한 우리나라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항상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노인은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정책이 노인을 공공의 적으로 하는 그런 정책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갑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고령화라는 것을 언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언제 자료를 얼마나 생산을 했는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이것을 그래프로 확인을 해 보았더니 대충 거의 없다가 1999년부터 증가해서 점점점 증가해서 지금 대략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이제 높이 올라간 게 한 2004년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마치 코끼리 등과 같은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앞에서 DJ 때 정부 출연 연구기관법을 만들면서 이 연구기관에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계속되고 있구나. 대략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구나. 정부가 나라 전체가 노인을 공공의 적이다. 노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노인 때문에 아이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병원 치료도 못 받게 생겼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노인을 이렇게 전체 인구의 지금 한 20%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구 청소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이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이 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것을 고려한다면 정치 탄압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특정 계층을 증오 대상으로 삼아서 사회로부터 도태하게 만드는 엄청난 범죄다.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한국에서는 그럴 수 없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을 깨고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20여 년 동안 국회가 나서서 각 대학들과 기업이 나서서 노인 때문에 거지된다. 노인 때문에 나라 망한다. 노인 복지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 등골이 휜다. 그 대통령실에 그 정책 보고서 거기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아마 그 프랑스 대혁명 때 그 농민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했다고 하죠. 그것을 떠올리는 자료를 그림으로 넣어놨습니다. 청소년이
무릎 꿇고 엎드린 이런 사진을 놓고 청소년이 만약에 8명이 있으면 위에 지팡이 짚은 노인이 한 명 서 있습니다. 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젊은 애들이 먹여 살려야 된다. 몇 년도에는 또 몇 명이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단지 생각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노인복지를 혐오하고 또 이 20여 년 긴 세월 동안 정부는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는 이런 것들이 아동과 청년, 젊은 여자를 지원하는 이 지원책이 2중, 3중, 선거 때는 각 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겹겹이 시도되고 시행됐습니다. 그러니 한쪽은 공공의적이고 한쪽은 계속 사탕을 주는 전략을 쓰게 되면 이 운동장은 심하게 기울게 돼 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기울었으면 절벽을 이룰 정도로 기울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인 사냥감 신세가 됐습니다. 이 극단적인 사고를 표출시키는 것, 이런 것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거기에 보면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미래 세대가 못 살게 됐다. 경제가 침체된다. 이제 좋은 일은 없다. 앞으로 일정 연령이 되면 안락사를 의무화하자. 결국은 국민 가운데 노인이라는 단지 나이를 따져서 노인인 경우에는 없애버리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묻지마 범죄에 보면은 그 범행 대상이 노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증오범죄, 혐오범죄에 속합니다. 뻔한 우리가 알고 있는 호칭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라는 말이 자기와의 그 친척 관계가 아닌 사람에게 할 때는 이게 또 욕설이라고 하죠. 대놓고 할아버지 좀 빠지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같은 것을 이 비하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혐오 표현으로 틀딱, 꼰대, 기묘사, 할줌마, 할버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노인을 혐오하는가 하면은 주말에 기분 좋게 번화가에 나갔는데 혹은 식당가 같은 데 나갔는데 어떻게 보는 데마다 노인들이 있어서 기분을 잡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게시판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찬반도 나뉩니다. 그것을 보고. 찬성 50% 나온다는 게 이게 인간 세상입니까? 결국은 노인은 눈에 띄지 마라.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라. 멀쩡한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병들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게 천박하게 병들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에
국제학술지 란셋이라고 있습니다. 의료 쪽의 전문 학술지인데 여기에서 정신질환 가운데 조현병이 있죠. 그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조현병 환자가 사람을 찔렀는데 어떤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다. 이런 뉴스 우리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런 뉴스 보도는 안 된다. 그것이 낙인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보는 순간 조현병 환자, 정신질환자는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대중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는 폭력행위를 하기 쉽다. 이런 식으로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소질인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룰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을 다뤘습니다. 그거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노인 뉴스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급발진 이런 뉴스 여름 한참 더울 때 많이 나왔는데 리마연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방송을 했죠. 그런데 항상 이러는 겁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60세의 남자가 냈다. 70세의 누가 냈다. 나이를 딱딱 붙입니다. 그런데 40살 아래일 때는 나이가 사라집니다. 기사에서. 이거 기자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란셋에 게재한 내용 이야기했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어서 나오는 게 노인이 또 사고를 냈댄다. 노인에서 운전면허 뺏어야 된다. 노인이 무언가를 하면 안 된다. 노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고 그런 것을 댓글의 형태로 댓글을 빌어서 뉴스에 싣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범죄 행위죠.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학자, 언론에서 이것을 대놓고 그야말로 마이크 들고 떠버리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아주 야만적인 행위이고 그리고 인간을 차별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겁니다. 20여 년 동안 고령화와의 전쟁을 전 정치권, 우리나라에서 만일 이렇게 지배층,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배층이 한마음으로 해왔던 것이 바로 이 전쟁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건대. 그런데 이게 사람의 목숨을, 그러니까 좀 우리 모두가 봤을 때 좀 불편한 사람을 좀 없어져 줬으면 하는 이런 심리가 태양 아래 밖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망가졌다고 봐도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그 감염병 위기 때 국민 통제를 무시무시하게 했습니다.
다시 그 의료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논문을 쓰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한 것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코호트 격리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그 요양병원 같은 게 있으면 통째로 닫아 잠그는 것이죠. 밖에 나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했었습니다. 그때 심지어 대구시를 코호트 격리를 하자. 열차가 거기는 서지 않고 지나가고 고속버스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구매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리마연에서는 대구시를 방문해서 대구시가 안전하다 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코호트 격리라는 것인데 의료계 연구 논문을 보니까 코호트 격리 당시에 의료진들도 대단히 괴로웠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충격을 받았다 하는 그런 조사 통계를 올려놨습니다. 그뿐 아니라 2020년 2월 29일자 뉴스에서는 그때 사망자가 나왔는데 그 사망자들이 대부분 코호트 격리 병원에서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대통령은 원래 많은 일들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국민을 죽였다. 나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특정 계층으로 사람을 나눈 다음에 격리해버리는 이 같은 패턴을 보이는 것이 지금 노인을 없애고 싶다는 마치 뒤에 그런 의중이 있는 것 같은 각종 정책, 여기에서 동일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을 이어받은 윤석열의 고령화 정책, 바로 그런 면에서 대단히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을 계승했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밖으로 보이는 데이터에서, 실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DJ 때 총리실 밑에 집어넣은 국책연구원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이태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태수 원장은 문재인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있으면서 2024년 5월 31일까지 이 사람이 원장으로 있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보고서를 정책에 반영을 했죠. 경제인문사회연구원장은 정혜구 씨입니다. 역시 문재인 사람이고 2024년 3월 3일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정혜구 씨는 유명하죠. 성공회대 교수 출신이면서 2018년 헌법자문특별위원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대단한 위세를 떨치지 않았습니까? 속칭 사회주의 헌법으로
우리 헌법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재진 씨. 이 사람도 문제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원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이러한 연구기관에서 이번에 의대 증원, 그것도 여기에서 나온 정책 보고서, 국무총리 산하의 정책 연구기관에서 나온 보고서, 그것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고 이야기한 바가 있죠.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기 간행물을 내고 있는데 재정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그 몇 기관이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적보험, 그리고 또 뭐 많은 그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이제부터 이야기할 그런 그 보고서가 실려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되겠죠. 그 글을 직접 쓴 사람은 장우현 선임연구위원. 이 사람 보니까 활동을 대단히 많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회의를 할 때마다 아주 그 파워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것이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노인이,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 인구가 20%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나라가 망할 수 있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 고령화와의 전쟁을 했던 데이터는 2001년 자료. 대충 그 옛날 겁니다. 그것을 계속 답습해서 그것을 중복 사용을 하면서 근거로 삼아 온 것도 있고, 2024년 5월에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나라가 망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연구위원의 그 서술이 심각하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가령 노인 인구가 싹 없어지고 나머지만 남는,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오히려 쾌적도가 증가한다. 이 표현에서 섬찟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줄어들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일찍 사망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쾌적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밀도가 줄어들면 출산율도 증가한다. 그러면 노인이 없어지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출산율, 이 사람도 출산율 그랬습니다. 출산율도 증가한다. 그러면서 인구를 조정하는데, 인구 조정 과정에서 생산적이지 않은 인구, 부양해야 할 고령층, 이게 많아지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말은 빙빙 돌려서 했는데 노인이 없어지는 것은 쾌적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노인이 없어지면 출산율도 증가할 것이다. 노인이 없어지는 것은 국가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노인이 아닌 다른 인구가 없어져서 인구가 줄어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연구자들이 노인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망할 때까지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 사람이 글을 못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은퇴하고 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줄이려면 일찍 죽으면 간단하죠. 노인을 빨리 죽게 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 노인이 은퇴하고 사망할 때까지 이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빨리 안 죽고, 정확히 표현이 이렇습니다. 노인들의 건강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그러니까 병 없이 더 사는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병이 걸리는 순간 그 이후의 수명은 늘어나면 안 된다. 또 혹시 병이 있고 빨리 죽지 않더라도 조금만 늘어나야 한다. 길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포럼에 실어서 배포한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우리 국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물질로 보는 겁니다. 노인은 잘라버리면 된다. 여기에 도덕적인, 스스로 자기 억제 같은 게 전혀 없는 것이죠. 방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피부양 인구층, 이 인구를 유출하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것은 좀 폭이 넓죠. 피부양 인구층이라고 한다면은 돈 들어가는 인구가 될 겁니다. 돈 내놓는 인구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 기술을 한 그 부분이 노인 이 고령화 사회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노인 인구는 한국에서 내보내는 정책을 취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좋으냐 하면 노인이 없어진 우리 인구 구조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아지고 생산 가능 인구를 양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비중은 높아질 수 있는데 양적으로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게 바로 노인만 없어지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양쪽으로 높아진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노인층을 제거하는 것이 전체 나머지 국민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피부양 인구층이라는 말에 충실하게 본다면 우리 국민 중에
장애인에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장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 지하철 시위도 하고 이러는데 다 그거 거기에 예산 투여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에게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그렇지 않아도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빈곤한 국민한테 물론 생계비라든지 하는 것을 줘야 하니까, 그 다음으로 병이 있는 국민, 또 허약한 자도 들어갑니다. 부주의한 사람,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좀 낮아서 노동 현장에서 자주 다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피부양 부담을 주는 인구층이고, 이런 인구를 유출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다. 지금의 이 나라가 망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문명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이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아무 인식 없이 이런 것을 내보내서 뉴스로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노인 인구 소거 작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을 보면 계급별로 칸막이가 보이죠. 그런 겁니다. 지역 의료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역은 지역에서 해결해라. 서울에 오지 마라.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아예 지역이든 뭐든 병원에 오지 마라. 중증만 응급실에서 받아준다.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시기에 병원에 가야 될, 응급실에 갈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사람들은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역은 지역에서 해결을 해라.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몇 군데를 뺀 나머지는 서울에서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데는 지금 의사들이 대부분 공부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의사들이 능력이 아주 특화된 의사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진료를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하죠. 근데 실력이 안 돼서 못 받는 경우, 환자를 치료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계급별 칸막이가 보이고, 노인은 이제 지금의 인식으로는 노인이 죽는 것은 당연히 노인이 갈 길이다. 노인이 아프면 아프다 죽으면 된다. 정말 냉정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자주 듣고 또 그러한 글들을 자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이 2024년 5월 1일에 시행한 의료법 개정에서 제36조의 제14호로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이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24일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가 개정이 됐는데, 이 요양병원에 보니까 입원실, 임종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뭐 치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장례식장, 이런 것들이 여기 시설의 항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뭐 각각의 경우는 이제 이런 걸 갖춰야 된다, 이 경우에는 이렇다 하는 자세한 사항은 있지만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 요양병원에 왜 임종실이 필수냐, 그런 생각이 들죠. 더구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호스피스라든지 안락사법, 소극적이지만 이제 이런 것이 현재 법으로서 시행되는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인식이 이렇고, 그런데 요양병원에 임종실을 두고 장례식장도 두고, 그러면 요양병원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치과도 거기서 가고 바깥 세상을 못 나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응급 상황이 돼도 거기 응급실이 있고, 장례식도 거기에서 치르고, 요양병원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냥 다시 햇볕을 못 보고 거기서 사망하고 장례식까지 치르는구나. 아직은 화장터는 이 요양병원이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화장터까지 운영할지. 그러나 아마 생각해 보면 요양병원에 화장장까지 둔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것 같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화장터까지 운영을 한다, 어쨌든 가까이 있다든지 이러면 한번 들어가면 나올 때는 그저 한 줌 재가 돼서 항아리 하나에 담겨서 나오게 되는 거구나. 그야말로 사람들이 눈앞에 노인 보기 싫어하는데 들어가면 세상으로부터 그저 차단이 되는구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지금 위험하게 가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 계급별 칸막이, 그래서 아까 태영호 씨 이야기를 했는데 인효환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높은 분들은 프리패스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아무데나 원 없이 진료를 받고 일반 국민은 아직 덜 아파서 안 돼. 사는 곳이 여기가 아니니까 너희는 작은 의원이나 다녀, 보건소나 가. 이러는 것이죠. 지금 4급 병원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노인이 차별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높으신 돈 많은 노인이 갈 테니까. 그래서 살릴 사람은 4급 병원 보내고 4급 병원 안 가는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되겠구나. 그런 것이죠. 이런 요양병원 임종실, 요양병원, 지금까지 20여 년간 고령화와의 전쟁, 이 노인 그룹이라는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족속이다. 이런 산처럼 쌓인 연구 결과와 그것이 현실 정책에 반영되어 왔던 20여 년의 세월, 그리고 노인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런 국민 인식이 자리 잡게 된 2024년, 우리는
당장 의료 대란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생각을 해 봅시다. 고령화를 이렇게 왼수덩어리로 여기는, 오죽하면 노인층들을 떼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싶다. 그런데 이 노인이 말로는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여유 있게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목이 뭡니까? 피부양 인구층입니다. 애초에 돈 없는 사람들이다. 돈 없고 몸 아픈 사람을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 내보내겠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거기서 보디가드 두고 일하는 사람 두고 살겠습니까? 쓰레기 수출하듯이 내다 버리겠다 하는 소리지. 이런 지경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오늘날 이 고령 사회, 이거를 걱정하면서 의료 대란에도 마찬가지죠. 이 고령화 시대라는 것이 그 주 이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령 사회에 의사 수요가 높을 것인가? 이 노인 인구에게는 의사보다는 치료보다는 케어가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 케어 잘하는 전문 간호사 양성에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어에 있어서도 당장 10년만 지나면 국가로서 좋아하는 돈벌이가 되는 고급 케어, 이거는 AI 로봇이 담당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관리직 인간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전문 간호사가 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의대 정원을 갑자기 이렇게 늘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필수 의료에는 의사 공급이 안 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애초에 필수 의료 인력이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가능하고, 의대 증원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 의료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물질주의적 사고, 여기에 따르면 노인이라든지 약자들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존엄사 확대 정책을 펴면 되는 것이죠. 다시 보면 동일한 현실이 또 다른 방향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의 이 의료개혁이라는 시기도 맞지 않았고 방법도 맞지 않았고 이미 개복을 해놓은 상태죠.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다량 배출되는 간호사급의 의사, 그런 의사에게 진료받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사는 어떤 의사냐? 장비와 시스템이 없으면
치료 못하는 의사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은 돈과 빽이 없으면 치료 못 받는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 웰빙을 앞지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섰습니다. 웰다잉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이 안락사가 필요하다. 안락사는 당연하다. 안락사는 자연스럽다. 결국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의사가 생긴다 하는 뜻인데, 또 사람을 죽이는 약물을 생산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 생긴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 경시 현상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른쪽 길로 갈까 왼쪽 길로 갈까 반드시 어디로 가야 한다가 없을 때는 별 갈등 없이 선택을 합니다. 그와 똑같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아무거나 선택하자. 아니 당신이 선택해줘도 좋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인류는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웰다잉을 미화하다 보면 그저 한 번 선택으로,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랬죠. 그 사람 죽이는 기계, 그게 잠시 동안이지만 오히려 싼 값에 행복감까지 느끼면서 죽을 수 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웰다잉이라는 것이 조금 선택을 할 때 덜 고민하고 거기에 의미를 덜 두고 하는 것을 유연화라는 말을 씁니다. 확장이 되는 것이죠. 유연화가 되면 지금 노인들은 나이 몇이 되면 일괄해서 정부가 안락사 시켜야 된다. 아, 이거를 일본의 아소다로인가 그 사람도 찬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 같던데, 그리고 명문대의 그 교수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참 다양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게 없죠. 그런데 사회적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노인은 죽어라. 이렇게 되면 이게 범죄가 되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압박을 받느냐 하면은 빈곤한 사람, 저소득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정신질환자, 그러지 않습니까? 노인이 가다가 무슨 재난을 당했다, 사고를 당했다 하면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자가 그랬을 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장애인이라든지 또 그렇게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그 미성년자, 또 해외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 수고하고 싶다, 이런 그 압력이 가해진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인간은 선한 존재는 아닌 듯 싶습니다. 게다가 지금 노인에 대해서 노인이 보수 성향이 좀 진하다. 그래서 정치적인 인구 소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각 정치 세력이 자기들과 뜻이 다른, 자기들에게 장애가 되는,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사라져 달라, 자기의 범죄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라져 달라, 이런 식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의료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을 잘못 잡고 국민을 편갈라서 국민 중에 이익이 되지 않는 국민을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 버튼을 누르지는 않겠지만 우연히 제거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정책이 정부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지금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20여 년간 계속돼 왔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악의 정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는 부정당할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